그러면은 발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오늘 제가 발제할 논문은 Deep Neural Networks for YouTube Recommendations이라는 구글 측에서 발표한 논문인데요. 그 제목에서 아실 수 있다시피 유튜브에서 사용하는 추천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현업에서 이런 그 시스템을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좀 보여주는 논문이어가지고 현업에서 실제로 추천 시스템을 사용을 할 때 어떤 고충들이 있고 그리고 어떤 인사이트들을 활용하면 좋더라 약간 이런 팁들을 약간 알려주는 논문이어가지고 한 번쯤 뭔가 현업에서 어떤 모델을 쓰고 어떤 식으로 좀 뭐 모델 튜닝을 잘 할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논문이어가지고 한번 골라봤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2016년에 나온 논문이어가지고 지금 유튜브에서 이 모델을 쓰진 않을 것 같긴 한데 이 논문에서 좀 시사하는 바들이 있어가지고 그것들을 중심으로 좀 포인트를 짚으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트로덕션 부분에서 유튜브에서 추천 시스템을 사용을 할 때 맞이하는 문제들이 어떻게 그 현업이 아닌 그냥 기본 그 이전에 논문을 발제하신 분들이 다루는 모델들과 어떤 차이가 있고 문제 상황이 어떻게 다른지를 좀 설명을 해서 그 부분을 먼저 얘기를 해보자면은 첫 번째로 일단은 유튜브에서 그 영상을 추천하는 게 왜 어려운가에 대한 문제를 설명을 하는데요. 세 가지 관점에서 좀 어려운 문제 상황들을 맞이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스케일의 문제입니다. 유튜브가 발표한 바로는 이 지금 논문에서 발표하는 모델에서 쓰인 트레이닝 데이터만 해도 몇 천억 개의 그 개수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 셋이었고 그래서 막 모델 파라미터도 막 10억 개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굉장히 거대한 스케일을 가진 모델이고 그러한 데이터를 다루려고 하다 보니까 이전에 발표한 논문들이 뭐 그 작은 토이 데이터셋을 가지고 결과를 내다 보니까 그런 논문들에서 발표한 최신 모델들이 사실은 실제로 협업에서 사용을 하려고 하면은 워킹이 잘 안 되고 이 스케일에 사용하기엔 또 너무 크고 이렇게 뭐 이런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스케일의 문제 때문에 유튜브에서 이제 이전에 발표한 논문들이나 그런 최신 논문들에서 발표한 그 모델들이 잘 워킹되지 않다 보니까 그런 괴리가 좀 있더라라는 거를 먼저 짚어줘요.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보통 추천 시스템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 발제를 하기 위해서 결과 비교에 사용하는 데이터셋이 보통 그 무비렌즈라는 데이터셋이 있고 혹은 막 넷플릭스 측에서 예전에 대회를 열면서 발표한 데이터셋이 있어가지고 그런 데이터셋이나 뭐 각종 음악 데이터셋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셋들 보면은 사실 무비렌즈가 그나마 좀 데이터셋이 큰 편인데 이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도 한 몇십만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50만의 유저 곱하기 뭐 100만의 아이템,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한 몇십만 정도의 유저 수를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사용하는 트레이닝 데이터 같은 경우에도 막 몇천억 개였다 보니 그러한 스케일에 있어서 굉장히 큰 괴리가 생기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유튜브에서 사용하는 그 레코멘데이션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리스폰시브 해야 하죠. 저희가 실제로 유튜브를 사용할 때도 여러분이 막 새로 고침하면서 이렇게 새로 결과가 업데이트되는 걸 보면은 몇 초 만에 계속 결과가 업데이트가 되고 랭킹도 바뀌고 그러는 걸 볼 수 있다시피 계속 새로운 그 영상들도 업로드되고 하다 보니까 잠시만요. 언니가 집에 가야 되는데 문 걸고 가야 될 것 같다고. 너 되면은 너 빨리 그냥 BK로 옮겨서 너 거기서 해. 잠시만요. 그 혹시 중단 좀 할 수 있을까요? 그 처음부터 근데 해야겠죠? 네. 다시 발제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발제할 논문은 Deep Neural Networks for YouTube Recommendations이라는 그 구글 측에서 유튜브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추천 시스템이 어떤 모델인가를 좀
살펴볼 수 있는 논문을 오늘 가져와 봤고요. 2016년 렉시스에서 발표가 된 논문이어가지고 실제로 유튜브에서 지금 이런 모델을 사용하고 있는지는 가능성이 낮겠지만은 이 논문에서 사용하는 모델과 약간 소개하는 그런 어떤 팁들을 통해서 실제로 현업에서 추천 시스템을 사용을 할 때 어떤 점들을 좀 주의하면 좋고 어떤 피처들을 반영하면 좋은지 그런 것들을 좀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 논문이어가지고 오늘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인트로덕션에서 저자들이 설명하는 것이 유튜브에서 그 맞닥뜨리고 있는 문제 상황이 어떻게 이전과 다른가를 좀 설명을 하는데요. 첫 번째로 유튜브에서 그 비디오 추천을 하고자 할 때 스케일의 관점에서 문제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이전에 추천 시스템에서 발표된 어떤 논문들이 결과 비교를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데이터셋들이 주로 뭐 무비렌즈나 넷플릭스나 이런 곳에서 발표한 데이터셋들인데 제 기억으로는 한 몇십만 정도 크기의 데이터예요. 그래서 뭐 몇십만 개의 유저와 뭐 몇백만 개의 아이템 뭐 이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인 반면에 실제로 이제 유튜브에서 소개하기로는 현업에서 자기들이 이 모델을 트레이닝을 할 때 몇 천억 개 정도 크기의 트레이닝 데이터를 썼고 그래서 모델이 한 10억 개 정도 파라미터를 사용을 하더라라는 식으로 발표를 하는 것만 봐도 그 스케일의 측면에서 그 현업과 논문이 발표되는 그런 데이터셋들의 크기와는 굉장히 괴리가 있는 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러한 크기를 감당할 수 있는 모델을 돌려야 하다 보니까 실제로 최신 논문들에서 발표되는 모델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계속 새로운 영상들이 올라오고 새로운 유저들도 가입이 되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뭐 유튜브 사용할 때 막 새로 고침 해보면은 결과가 계속 초마다 달라지잖아요. 그런 것만 봐도 추천 시스템이 굉장히 리스폰시브 해야 하고 이렇게 새롭게 업로디드 된 그 콘텐츠를 잘 추천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이런 프레시니스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그 두 번째 측면이 있고 세 번째로는 데이터 자체에 노이즈가 많을 수밖에 없는 특성 때문에 문제 상황이 또 발생하기도 하는데 왜냐하면은 유튜브에서 사용하는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뭐 넷플릭스나 왓챠 같은 곳에 사용하는 데이터셋은 어떤 1점에서 5점 사이의 뭐 평점 데이터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조금 더 얘기가 달라질 수 있는데 왜냐하면은 평점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선호도와 불호가 좀 명확하게 드러나는 반면에 유튜브에서 사용하는 거는 시청을 했다 안 했다의 바이너리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데이터 자체에서 뭐 꼭 봤다고 해서 이 사람이 이 영상을 좋아했다라고 확신을 할 수도 없고 안 봤다고 해서도 당연히 뭐 이 영상이 마음에 들어서 안 봤다라고 단정 지을 수 없는 것처럼 데이터 자체에 노이즈가 존재하고 어, 그 데이터만으로 그 뭔가 명확하게 판단을 할 수 없다 보니까 그 inherently 노이지한 데이터를 가지고 모델을 돌리려면은 좀 이러한 캐릭터리스틱에 대해서 모델이 좀 로버스트 해야 한다라는 측면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측면을 고려해서 세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모델을 만든 게 이런 투 스테이지의 추천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그 모델의 1단계는 그 캔디데이트 제너레이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유저가 볼만한 영상들을 전체 영상의 개수가 막 몇천억 개 이렇다 보니까 얘네를 한 몇백만 혹은 몇만 정도의 개수로 그 후보들을 생성을 하고 두 번째 2단계에서는 이렇게 생성된 후보 영상들 중에서 랭킹을 매겨가지고 최종적인 아웃풋을 어, 결정을 하는 이런 식의 투 스테이지 레코멘더 시스템을 이제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모델의 본격적인 아키텍처를 좀 보자면은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스테이지로 이루어진 그 모델인데요. 첫 번째에서는 이 엄청 많은 수백만 개의 비디오가 있다고 했을 때 캔디데이트 제너레이션 하는 부분에서 몇백 개로 추려내고 그래서 몇백 개로 추려낸 랭킹 모델에서는 조금 더 뭐 컨텍스트 정보나
어떤 비디오 피처 정보나 이런 것들을 피처 정보를 조금 더 넣어가지고 랭킹을 좀 더 섬세하게 정보를 많이 이제 받아들인 상태에서 랭킹을 매겨가지고 최종적으로 저희가 유튜브 그 쓰다 보면은 썸네일에 뭐 이렇게 한 뭐 열 몇 개 이렇게 뜨게 되고 이렇게 쭉쭉쭉 아래로 갈수록 그 영상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그 사용자가 보는 화면 내에 뜰 수 있는 그 썸네일에 해당하는 영상들을 골라낸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투 스테이지로 이렇게 모델을 만들었을 때 첫 번째 단계에서는 그 매트릭을 이런 걸 쓰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런 걸 쓴다라고 해가지고 매트릭이 다른 그 매트릭들이 각각의 모델에 사용이 되는데요. 캔디데이트 제너레이션, 그러니까 후보 생성 모델 같은 경우에는 프리시전이라는 매트릭을 씁니다. 이 프리시전은 매트릭에 대한 설명은 사실 그 다른 머신러닝 쪽 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매트릭에 대해서 알 수도 있어가지고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자면은 레코멘드를 한 그 아이템 스페이스가 이만큼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트루 포지티브와 폴스 포지티브가 있을 텐데 얘네 다 합친 것 중에서 트루 포지티브의 비율을 보는 것이 프리시전이고 리콜은 이제 진짜 모든 포지티브의 개수 중에서 우리가 그 추천을 한 가려낸 트루 포지티브의 비율을 보는 게 리콜인데 이 후보 생성 단계에서는 프리시전을 사용을 하고 랭킹 단계에서는 리콜을 사용을 합니다. 그 이유는 여기 설명이 되는데 유저들이 자기가 이제 좋아하는 영상 몇 개 빠뜨리는 건 괜찮은데 싫어하는 걸 추천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후보를 생성하는 단계에서는 그러한 이제 좀 유저가 안 좋아할 수 있는 것들을 추천하는 거에 있어서 민감하게 반응하기 위해서 프리시전 매트릭을 사용을 하고 랭킹 부분에서는 이 리콜 매트릭을 사용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매트릭을 다르게 사용을 하는 것이 하나의 포인트일 수가 있고요. 본격적으로 첫 번째 모델, 후보 생성 모델의 이제 구조를 살펴보자면, 일단은 후보 생성 모델에 들어가기 앞서서 그 유튜브 이제 저자 측에서 이 문제 자체를 추천을 하는 그 문제 상황 자체를 조금 다르게 포뮬레이트를 하는데, 여기서 surrogate problem이라는 거를 언급을 합니다. 이 surrogate problem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대충 얘기를 했을 때는 이제 저희가 그 모델을 트레이닝을 해가지고 아웃풋을 내서 실제로 그 유저들한테 추천을 할 때 저희가 갖고 있는 트레이닝 단계가 있고 실제로 모델을 돌렸을 때의 결과가 있는데 사실은 트레인을 할 때는 저희가 이제 과거 데이터에 의존을 해서 그 유저의 히스토리를 가지고 모델을 트레이닝을 해서 실제 그 유저들의 반응을 볼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과거 데이터에 트레인을 한다고 해가지고 이 뭐 예를 들어서 확률식으로 스코어를 매겨가지고 이 아이템들이 추천될 확률을 이제 잘 맞추는 모델을 만드는 것이 꼭 그 실제로 그 유저들이 좋은 피드백을 그러니까 영상을 우리가 추천한 건 내에서 여러 번 클릭을 한다거나 클릭을 해서 시청을 해가지고 그 시청한 타임 자체가 좀 길다거나 그러한 좋은 결과를 내는 것이 항상 이어지진 않는 것이 surrogate problem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 실제로 그 유저들의 피드백이 그 저희가 트레이닝한 이 히스토리만을 가지고 판단을 한 그 추천 셋과는 좀 다른 상이한 결과가 있을 수 있다. 꼭 이 데이터를 잘 가지고 맞추는 것이 실제로 좋은 추천을 이끌어내지는 않더라라는 것이 surrogate problem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프라인으로 계속 매트릭에 의해서 측정을 하기 때문에 이런 surrogate problem이 존재해가지고 결국에는 현업에서 추천 시스템을 사용할 때는 이 A/B 테스트라는 거를 반드시 거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surrogate problem의 측면에서 A/B 테스트를 하는 것이 꼭 필요했고 두 번째로는
그러한 이유로 우리가 이 추천을 하는 문제 상황을 멀티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의 문제 상황으로 새롭게 포뮬레이트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멀티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이라는 것은 이제 그냥 0, 1의 바이너리한 클래시피케이션이 아니라 여러 개의 클래스를 가진 클래시피케이션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단순히 어떤 뭐 평점의 관점 혹은 확률의 관점에서 단순하게 그냥 에러를 줄이는 거를 목표로 하지 않고 우리가 익스트림한 멀티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것으로 이제 문제 상황을 새롭게 접근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추천을 할 때 보고자 하는 그런 문제 상황이 뭐냐, 이거를 이제 익스트림 멀티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라고 봐가지고 이 특정한 시점에 이 유저가 그리고 이러한 컨텍스트 정보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 i번째, 이 i는 비디오 id인데요. i번째 영상을 그러니까 시청을 할 확률을 구하는 문제로 이 문제 상황을 새롭게 포뮬레이션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유저에 대한 인포메이션과 컨텍스트 인포메이션을 집어넣었을 때, 얘를 가정을 했을 때 이 시청할 확률을 맥시마이즈한 i를 찾는 문제로 이 문제 상황을 포뮬레이션 해가지고 결국에는 앞에서 보여드린 이 모델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딥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이 유저 임베딩들을 배운 후에 이 U를 펑션으로 하는 펑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U가 유저의 히스토리와 컨텍스트를 펑션으로 해가지고 임베딩을 배우고 이 임베딩이 어디에 쓰여야 하느냐, 이 비디오들 중에서 어디 클래스에 속할 것인지를 디스크리미네이트 하는 소프트맥스 클래시파이어에 쓰이기에 유스풀한 형태로 이 임베딩을 배운다 라는 식으로 뉴럴 네트워크를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멀티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으로 문제 상황을 새롭게 수립한다라는 것을 이제 이해를 했다면은, 그렇다면은 멀티클래스라고 한다면은 이제 익스트림이라고 여기서도 언급을 하는데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클래스가 있다는 뜻인데요. 클래스가 굉장히 많은 상태에서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려고 하면은 사실은 계산량에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어떻게 이피션트하게 이 문제 상황을 헤쳐나가느냐에 대한 질문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익스트림 멀티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것이 과연 이피션시의 관점에서 좋은가, 그리고 이렇게 이피션트하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언급이 좀 있어가지고 그걸 또 가져와 봤는데, 첫 번째로 트레이닝 단계에서는 멀티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으로 보는 것이 왜 좋냐면은 이렇게 멀티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로 접근을 한다면은 기존의 워드2팩이나 이제 기계 번역 분야에서 사용했던 네거티브 샘플링 같은 테크닉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학습 속도를 높일 수가 있더라 라는 게 하나가 있었고요. 근데 여기서 그러면 네거티브 샘플링이 뭔지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여기는 근데 좀 자연어 처리 부분이어가지고 제가 좀 설명을 하려면은 길어질 것 같아서 일단은 넘어갈게요. 근데 네거티브 샘플링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시거나 하면은 무슨 얘기인지 이제 대충 알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거티브 샘플링이라는 기법을 사용을 하면은 우리가 학습을 좀 쉽게 빠르게 할 수 있더라 라는 게 한 가지 포인트였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그래서 유튜브에 실제로 서비스를 할 때는 그러면은 캔디데이트 제너레이션을 해가지고 탑 K개만 우리가 엄청 빠른 속도 내에서 뽑아내야 되는데 정확도를 조금 그러면 희생을 하더라도 적당한 이제 솔루션으로 좀 그냥 빠르게 후보를 생성을 하고자 하는 것이 이 앞에 부분의 목적이니까, 그렇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익스트림한 클래시피케이션 상황에서.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서빙을 하는 데 있어서의 장점이 또 탑 K의 클래스를 뽑아내는 게 결국에는 아웃풋 벡터 스페이스 상에서 KNN 서치를 하는 것과 문제 상황이 동일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탑 K개의 후보를 그냥 뽑아내고 싶은 게 목적이면은 그냥 아웃풋 스페이스에서 대충 이제 KNN 서치하는 알고리즘을 돌리면 되기 때문에 이 서빙하는 관점에서도 이렇게 멀티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것이 그 속도의 측면에서 도움이 되더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첫 번째 모델은 그냥 후보를 생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보니까 굉장히 정확한 뭐 알고리즘을 사용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실제로 유튜브 그 저자분들이 얘기하는 게 여러 버전의 이런 KNN 서치 알고리즘을 구현을 해서 A/B 테스팅을 해봤는데 어느 버전을 사용하든 딱히 체감할 만한 차이는 없어서 그런 작은 정도의 정확도는 희생을 하더라도 우리가 빠르게 하기 위해서 이런 KNN 서치 방법을 사용을 했다라는 거를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트레이닝의 측면 그리고 서빙의 측면에서 멀티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것이 도움이 돼서 이러한 문제 상황을 포뮬레이트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후보 생성 모델 같은 경우에 그럼 스트럭처가 정확하게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인풋으로 집어넣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유저가 시청했던 워치 히스토리,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검색한 키워드를 나타내는 서치 히스토리가 있고, 세 번째로는 이제 데모그래픽 피처를 집어넣게 됩니다. 데모그래픽 피처라고 하면은 뭐 나이나 성별이나 이 사람이 로그인한 그 국가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데모그래픽 피처도 사용을 하고요. 워치 스토리랑 서치 토켄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좀 헷갈릴 만한 구석이 있는데 일단은 첫 번째로는 주의해야 될 점이 여기서 인베딩을 어디서 따로 배운 거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이 모델 내에서 같이 조인트하게 학습이 됩니다. 그래서 인베딩을 저는 사실 처음 읽을 때는 이 키워드도 있고 뭐 비디오 뭐 히스토리도 있고 해가지고 뭐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자연어 처리로 만들어낸 그 워드 인베딩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읽다 보니까 그게 아니라 그냥 조인트하게 학습이 된 인베딩이어서 인풋 자체는 그냥 그 서치 토큰과 워치 히스토리라고 하면 이제 그냥 비디오 아이디의 목록이겠죠. 그래서 그런 형태로 인풋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그림에서 보실 때 그 주의를 해야 될 점이 이게 지금 한 유저의 인풋에 대해서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1번 유저가 뭐 1번하고 20번하고 300번 비디오를 쭉쭉쭉 봤고 그래서 그 시청한 비디오들의 인베딩을 가져온 거고요. 각각을. 얘도 뭐 첫 번째 검색 기록으로 뭐 뭘 검색을 했고 두 번째로 뭐 이런 키워드를 사용을 했고 뭐 이런 키워드를 검색을 했더라 라는 거에 대한 토큰들이어서 이게 지금 각각이 한 유저의 인풋이 아니라 이 여러 개가 전체 다 한 유저의 인풋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시청한 영상이나 뭐 서치한 그 키워드에 대해서 토큰을 가져오면은 얘네들을 일단 그냥 에버리지를 시킵니다. 그래서 얘네 벡터들을 다 평균을 때려서 이 워치 벡터로 그 넣고요. 여기에는 또 에버리지 시킨 거를 서치 벡터로 그래서 컨캐티네이션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그 데모그래픽 피처에 대한 인베딩이 컨캐스로 해가지고 붙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인풋 그 스트럭처가 되는데 얘네를 그래서 어떤 픽스트한 덴스 인풋으로 그 넣게 돼가지고 얘네가 렐루 레이어를 통해서 소프트맥스 레이어를 거치면은 각각의 클래스 프로비빌리티가 나오게 되고 걔네를 기준으로 소팅을 하면은 그 탑 K개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벡터들을 뽑아내기 위해서는 여기서 KNN 알고리즘을 돌리면 되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냥 뭐 인풋이 들어가는 그 스트럭처 이제 레이어를 통해서 통과하는 그 구조가 대충 이런 식으로 되고요. 그래서 서빙하는 단계에서 그냥 KNN을 돌려서 그 탑 N개를 이제 뽑아내면 돼가지고 이 후보 생성을 돌리는데 몇 뭐 밀리세컨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인풋을 넣었을 때 또 추가로 이분들이 언급하는 피처가 또 있는데요. 여기서 언급하는 피처가 example age라는 피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뭘 의미하냐? 그 비디오에 어떤 나이를 매기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뭐 3일 전 동영상일 수도 있고 10일 전 동영상일 수도 있고 뭐 몇 년 전의 동영상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유튜브에서는 새로운 프레쉬한 컨텐츠를 추천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 머신러닝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시청 기록에 좀 바이어스가 생길 수가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제 좀 프레쉬한 영상을 추천을 하기 위해서는 이 트레이닝 이그젬플의 에이지를 피처로 사용하는 것이 좋은 추천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더라. 라고 해가지고 한 문단으로 따로 이 피처를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example age라는 피처도 여기에 들어가는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이제 인풋을 모델 스트럭처를 정의하고 나면은 저희가 이제 모델에 그 데이터를 지금 본격적으로 집어넣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인풋을 이런 라벨과 인풋 페어로 생성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유저가 이 비디오를 봤는가, 워치했는가의 여부를 표시하는 라벨과 그 라벨에 해당되는 컨텍스트, 인풋을 이제 페어로 생성을 하면 되는데 이때 여기서 하는 것이 유저의 시청 기록을 전부 끌어오긴 하는데요. 그 모든 사용자의 모든 로그를 다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각각의 사용자에 대해서 끌어오는 기록들이 동일한 양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동일한 양의 라벨만 랜덤으로 샘플링을 해가지고 사용자 간의 밸런스를 맞춘 상태에서 모델에 넣게 되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저희가 그러니까 트레이닝 데이터가 만들어진 기간이 있을 텐데 그 기간 내에 소수의 헤비한 유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유저들한테 모델이 편향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전략을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후에 각 워치 레이블에 대응하는 로그들을 인풋으로 뽑아가지고 그 트레이닝 셋으로 사용할 페어들을 최종적으로 뽑아내는데 이때 인풋으로는 어떻게 하느냐? 각 워치 라벨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과거에 발생한 로그들만 골라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비교한 그림인데 원래 그냥 추천을 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만약에 맞추고자 하는 게 이 라벨이라면은 인풋으로 사용하는 게 뭐 그 외의 모든 그 히스토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맞추고자 하는 라벨이 이 n번째, tn번째의 타임이라면은 이 뒤에 거는 이제 사용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점이 이렇게 뚫린 게 사용을 하지 않는다. 이 정보를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어가지고 이 라벨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최대 50개까지만 그 워치 히스토리와 서치 히스토리에 대해서 인풋으로 사용을 한다라는 것이 또 어떤 인풋을 사용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좀 전략적으로 조절을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인풋이나 아웃풋의 측면에서 막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를 해가지고 그 구조를 만들었는데 그거에 비해서 앞에 보시면은 네트워크 구조 자체는 그냥 이렇게 그 레이어가 절반씩 줄어드는 단순한 스트럭처로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네트워크 구조는 전형적인 타워형 구조로 렐로 레이어를 그냥 쌓는 식이고요. 그래서 레이어의 개수가 그 점점 줄어드는 2048, 1024, 512, 256으로 맞춰가지고 소프트맥스 레이어에 그 넣게 되는 타워형 구조이고요.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뎁스를 늘리고 그리고 반영하는 피처들을 더 여러 가지를 사용을 할수록 성능이 좋아지더라라는 당연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X축이 뎁스고요. 이 각각의 라인이 이제 시청 기록을 사용했을 때, 그 시청 기록과 검색 기록을 같이 사용했을 때, 시청 기록과 검색 기록과 아까 말씀드린 example age라는 피처를 사용을 했을 때, 뭐 그 외의 모든 데모그래픽 피처까지 합쳐가지고 사용을 했을 때까지 봤을 때는 이제 여기 모델에서 나온 것처럼 3개에서 4개 정도 쓰니까 성능이 아주 좋아지더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후보 생성하는 부분이고, 뒤에는 랭킹을 하는 부분인데요. 랭킹을 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몇백 개 정도로 비디오들을 이제 출연했기 때문에 출연한 비디오들에 대해서는 더 많은 피처를 사용해도 모델이 너무 무겁지가 않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랭킹 모델에서는 비슷한 구조를 사용을 하되 훨씬 더 많은 자세한 이제 피처들을 사용을 해가지고 랭킹을 좀 더 섬세하게 하는 작업을 한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랭킹 모델을 통해서 결국 아웃풋을 뱉어내는 거는 이제 각각의 비디오들에 대한 스코어고요. 그래서 이 스코어를 기준으로 소팅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50개까지 추천을 한다. 그러면 이 딱 50개까지 소팅한 결과를 이제 아웃풋으로 추출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랭킹을 거치고 나서는 이 objective가 이제 A/B 테스트를 거친 그 상태에서 이제 모델이 잘 작동을 했는가를 이벨리에이션 하게 되는데, 이벨리에이트 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느냐, 이 expected watch time per impression이라고 해가지고 클릭 레이트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단순하게 시청을 했다 안 했다의 바이너리한 형태로 피드백을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시청하는 타임을 보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길게 이제 시청을 했는지를 이 시청을 했다 안 했다의 가중치 형태로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최종적인 매트릭을 보게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는 아무래도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어그로를 끄는 경우를 좀 방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어그로를 통해서 일단 눌러보긴 했는데 그게 굳이 시청을 하려고 누른 건 아닌 경우에 대해서, 그런 클릭베이트라고 하죠. 그런 경우에 대해서 좀 매트릭 자체에서 좀 그런 걸 걸러낼 수가 있도록, 방지할 수 있도록 매트릭을 그렇게 설정을 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또 구체적으로 피처들을 더 사용을 하려고 그거를 설명을 하는데요. 그래서 비디오 임베딩 사용했던 것도 앞서 사용했던 것들도 사용을 하고,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카테고리컬한 피처를 사용할 때는 에버리지를 한 형태로 넣어가지고 사용을 하고, 랭귀지 임베딩도 들어가게 되고요. 유저가 사용하는 랭귀지와 비디오 자체의 랭귀지 모두에 대한 임베딩을 사용을 하고, 네. 그리고 이 영상을 본 지 얼마나 됐는지 타임에 대한 데이터도 집어넣게 되고, 몇 번을 봤는지 그런 데이터들도 다 집어넣어가지고 피처들을 더 많이 집어넣은 상태에서 상세하게 랭킹을 하는 것이 이 모델의 이제 목적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더 많은 피처들을 이용해서 랭킹을 매기고자 하는 거다 보니까 피처 엔지니어링 하는 프로세스가 더 중요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데이터 타입이랑 이제 데이터가 주고자 하는 인포메이션에 대해서 분류를 해가지고 분류에 맞게, 타입에 맞게 엔지니어링을 적절하게 거친 뒤에 입력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캐테고리컬한 피처인 경우에는 저희가 덴스 임베딩으로 바꾸고자 하기 때문에 캐테고리컬 피처라고 했을 때는 이제 에버리지를 시키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 또 이제 카테고리컬 중에서 비디오 아이디 같은 경우에는 아이디가 비디오 자체가 몇 천억 개가 되니까 아이디 개수가 굉장히 많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처럼 피처 자체가 너무 많이 있을 때는 이제 로그 n 개로 트렁케이트를 해가지고 잘라가지고 사용을 하고, 나머지 이제 밖의 밸류들은 그냥 제로 벡터로 취급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는 식으로 한번 이제 가공을 거치게 되고요. 컨티뉴어스한 피처인 경우에는 또 노멀라이제이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유는 이제 뉴럴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스케일링이나 인풋의 디스트리뷰션에 굉장히 예민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런 컨티뉴어스 피처들을 넣을 때 적절하게 노멀라이즈를 하는 게 되게 성능에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이런 컨티뉴어스 피처들에 대해서 0에서 1 사이의 레인지 안에서
이제 디스트리뷰션에 맞춰가지고 스케일링을 거치고 또 피처들 간의 관계를 좀 더 쉽게 배우게 하려고 뭐 루트 x나 x 제곱이나 이런 그 피처들을 한번 계산한 형태도 모델에 직접 입력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컨티뉴어스 피처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가공을 또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랭킹 부분도 똑같이 그냥 모델이 그 타워형의 렐루 레이어를 거쳐가지고 그 결국엔 스코어를 그 계산하는 것이다 보니까 앞에 모델이랑 별로 다른 구조가 아니어가지고 그 이상의 설명은 뭔가 많이 안 나오고요. 그 뒤에도 이제 막 저희가 이런 피처도 썼어요, 저런 피처도 썼어요 하면서 더 얘기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다 다루려고 하다 보면은 길이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일단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논문을 읽으면서 좀 생각이 들었던 거는 의외로 이런 뭔가 컴플렉스한 그 스트럭처를 사용하는 것보다 어떤 피처들을 사용을 하고 그 피처들을 어떻게 가공을 하고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더라라는 것도 느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역시 추천 시스템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 A/B 테스트를 하는 것이 굉장히 성능에 있어서 중요하더라고. 그냥 그 트레이닝 하는 과정에서 평점 같은 걸 잘 맞추는 게 그 성능으로 직결되지 않는구나 라는 것도 이제 또 한 번 느껴가지고, 피드백을 그 실시간으로 이제 유저의 피드백을 받아들이는 거를 반영할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하겠구나, 그런 게 관건이겠구나라는 걸 좀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발제고요. 이 그 논문이 렉시스 2016년 컨퍼런스에서 발제가 된 논문이어가지고 그 저자분이 실제로 발표를 하는 영상이 있어요. 근데 한 10몇 분밖에 안 되고, 아무래도 이게 유튜브 측에서 발제를 하다 보니까 뭔가 되게 핵심적이고 자세한 내용은 빼고 설명을 하는 느낌이긴 해요. 근데 한 번쯤 뭐 참고를 해서 봐보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거 링크는 필요하면은 제가 카톡방이나 다른 데 올리도록 하겠고요. 발제는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은데 혹시 질문 있으신 분이 있을까요?